결혼한 지 3달, 딸 윤지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냥 바빠서. 사소한 일상까지 다 얘기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전화를 해도 대답이 성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김태식은 차를 몰고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쭉 같은 번호를 써왔으니까. 김태식이 조용히 아파트 내부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 김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은 윤지가 있었습니다. 그 곁엔 술에 절어 고함을 지르던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윤지의 머리카락이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김태식의 눈동자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그 곁엔 술에 절어 고함을 지르던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또 울고 있네. 진짜 짜증나게 시리. 사위가 혀를 찼습니다. 윤지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윤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 볼에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입술 한쪽이 부어올라 있었고 목 부분에도 희미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일어나라고. 바닥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뭐가 달라져? 사위가 발로 윤지의 어깨를 툭 걷어찼습니다. 김태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30년 강력계에서 온갖 범죄 현장을 봐왔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가 돌아봤습니다. 김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지도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딸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들이 거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위는 김태식을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장인어른. 이런 밤에 웬일이세요? 목소리에 술기운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건방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사위에서 윤지로 다시 사위에게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소주 냄새 그리고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까지. 말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건 좀 참견 아닌가요? 참견이라고. 네, 참견이죠. 부부 사이 일에 장인어른이 나서실 필요는. 그 순간 김태식은 말없이 다가가 사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위가 놀라며 뒤로 밀려났지만 김태식의 소나귀는 단단했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줄은 모르겠지. 30년 강력계에서 단련된 위압감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자, 장인어른 무슨 힘이 이렇게 세?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술 기운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하지만 김태식은 윤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한테 뭘 한 거냐? 뭘 했다는 거예요? 사위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김태식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는 뭐고 젖은 머리는 또 뭐냐? 그건? 사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김태식이 멱살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사위의 몸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똑바로 대답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지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다고. 김태식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사위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그럼 바닥에 깨진 유리는 뭐냐? 소주 냄새는 또 뭐고? 김태식의 눈동자가 번득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끝까지 비웃었습니다. 김태식이 멱살에서 손을 떼자 사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잠깐의 당황은 온데 간데 없고 다시 건방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위가 목을 좌우로 돌리며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김태식이 자신에게 신뢰를 했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장인 어른이셔도 저도 가만 안 있어요. 목소리에 도전적인 기운이 섞였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남자가 김태식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식의 주먹이 다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위가 비웃으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 혼자 넘어진 거예요? 그치, 윤지야? 사위가 일어나서 김태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키는 김태식보다 조금 작았지만 젊은 기운으로 맞서려 했습니다. 하, 웃기지도 않네. 사위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뭐가 웃기지 않다는 거냐?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아내한테 손을 대는 그런 사람으로요? 사위가 가슴을 치며 억울하다는 듯 연기했습니다. 윤지야, 너도 말 좀 해봐. 내가 너한테 뭐 했어?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봐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위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김태식은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사위가 팔짱을 끼며 김태식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김태식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김태식은 사위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위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김태식은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똑 부러지게 말하던 윤지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생기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딸 윤지는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발 그냥 가세요. 고개를 든 채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눈동자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성인이에요. 제 일이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에 김태식은 한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그 착하고 강하던 애가 지금 자기 손으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김태식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나가라고 하지만 눈빛은 정반대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달뜬 입술,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손목 아래 어깨 퍼져 있는 멍 자국.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윤지의 말에 힘입어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들으셨죠? 성인 맞대요. 가서 주무시던가 하세요. 사위가 팔짱을 끼며 김태식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식의 안에서 30년 강력계 형사의 감각이 날카롭게 일어섰습니다. 내 딸은 지금 겁에 질려 있다. 그리고 이 자식이 그 공포를 만든 놈이다. 김태식은 윤지에게 한 발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 성인이지. 근데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아니잖아. 윤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가 다 알고 있어. 윤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김태식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도와줄게. 그 말에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김태식은 아무 말 없이 윤지의 손목을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윤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일어나. 윤지를 일으켜 세우며 거실을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사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상황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자 술기운이 완전히 깨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딸을 그대로 이끌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결혼했잖아요. 이딴 게 결혼이냐? 김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윤지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딸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사위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어디 데려가는데? 내 마누라야. 그 소리에 김태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윤지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냥 가요. 제발.
하지만 김태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늘한 눈빛으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냐? 사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마누라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윤지는 제 아내예요. 법적으로? 김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퍽 주먹이 그대로 사위의 턱을 갈랐습니다. 아, 사위는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턱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아빠! 윤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김태식은 넘어진 사위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입 닫히고 기다려 너. 지금 한 행동 피 눈물 나게 후회하게 해줄게. 사위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폭행이잖아요. 사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태식의 눈빛에서 진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김태식은 윤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가자. 아버지를 따라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위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돌아와. 우리 아직 얘기 안 끝났어. 하지만 김태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윤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딸의 옆모습이 김태식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와 단둘이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던 아이가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분을 억누르며 운전대를 틀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 설 때마다 윤지의 얼굴에 난 상처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당장 이혼해라. 윤지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왜 저딴 쓰레기 같은 놈이랑 같이 살아? 김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이런 감정의 폭발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내 딸한테 손을 대. 윤지는 고개를 다시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뭘 모른다는 거야? 복잡해요. 그냥 복잡하다고요. 김태식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때리는 놈이랑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윤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아빠한테 말해봐.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식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윤지야, 윤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 편이야.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실망할 거예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거든요. 김태식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 뭐야? 결혼한 게.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윤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김태식은 딸의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며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말할 때까지. 몇 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는 윤지의 작은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아빠 정말 제 편이에요? 당연하지. 사실 결혼하기 몇 달 전에 휴대폰이 해킹당했어요. 김태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해킹이라는 말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해킹? 네,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문자도 마음대로 보내지고 통화 기록도 사라지고 윤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 명의로 된 계좌 모아놨던 6천만 원이 다 빠져나갔어요. 6천만 원. 김태식이 놀랐습니다. 딸이 그런 큰 돈을 모아뒀다는 것도 그 돈이 사라졌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나중에 집 사려고. 윤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에 있던 알몸 사진들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다이어트 할 때 찍은 건데 바보같이 휴대폰에 저장해뒀더니 윤지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처음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중 한 놈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시키는 일 몇 개만 하면 돈도 돌려주고 사진도 안 퍼뜨리겠다고. 윤지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진들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김태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지금 사위라고 부르는 그 인간. 김태식은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윤지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했는지, 왜 현진이라는 남자와 만나게 되었는지, 왜 결혼 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놈이 조직원이었다는 거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진이 퍼지면 아빠한테도 알려질 거고 회사에서도 잘릴 거고. 김태식은 딸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김태식은 딸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식이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윤지가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쉬어. 아빠는요? 아빠는 볼 일이 좀 있어서 나가야 해. 이 시간에요? 응, 중요한 일이야. 윤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현진이 때문에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푹 자. 김태식이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문단속 확실히 하고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김태식의 발걸음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에서 김태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진아, 나야. 팀장님? 이 시간에 웬 전화세요? 후배 형사 박도진의 목소리가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서에 있냐? 네, 야간 근무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30분 후에 나갈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태식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박도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사무실로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태식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하나 들어간다. 급한 건가요? 응, 아주 급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야간 근무자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식은 곧장 팀장실로 복귀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수사 개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로 비공식 수사 하나 들어간다. 박도진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피해자 이름은 김윤지. 김윤지요? 피의자는 내 사위다. 박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이 그렇게 말할 땐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사이버 범죄 수사대랑 연결해줘. 그리고 금융수사과, 통신수사팀까지. 지금요? 지금. 김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도진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김 팀장님 계세요? 네, 김태식 팀장님이 급한 일이 있다고. 김태식은 수첩을 펼치며 윤지에게서 들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팀장님, 연결됐습니다. 김태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팀장님, 야근 중에 죄송합니다. 급한 수사건이 하나 있어서요. 사위의 통화 내역은 이미 경찰청 서버에서 자동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김현진이라는 놈인데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의혹이 있어요. 사이버 수사대 김 팀장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휴대폰 번호 주세요. 김태식이 윤지에게서 받은 현진의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나왔네요. 최근 3개월간 통화 패턴이 특이해요. 화면에 현진의 통화 기록이 떴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통화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중국 쪽 번호로 주고받은 통화가 상당히 많네요. 중국. 네, IP 추적해보니 중국 칭다오 지역 콜센터로 보입니다. 김태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국제 조직이구나. 금융수사과에서 넘어온 자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상계좌 3개, 연락책 하나, 인출책 2. 김태식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직은 X그룹, 국내 분파는 이 자식이 총괄이야. 박도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총괄이라고요? 그래. 단순한 말단이 아니라 중간 보스급이야. 피해자 윤지의 핸드폰 복구 가능한가요? 사이버 수사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삭제된 데이터도 대부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딸 윤지의 핸드폰 복구를 통해 협박 메시지, 음성 파일, 사진 갈취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해. 조직 전체를 무너뜨려야 해. 김태식은 사위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노트북과 장부 확보를 계획했습니다. 김태식이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야, 잠깐 나올 수 있어? 네, 아빠. 어디로 가면 돼요? 서로 와.
도진이가 데리러 갈 거야. 30분 후 윤지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에 멍은 더 퍼져 있었습니다. 윤지야, 현진이 집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야. 무슨 물건요? 노트북이나 장부 같은 거. 어디 보관하는지 아냐? 윤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 노트북이랑 장부 금고에 넣어둬요. 금고? 네, 서재 옆 붙박이장이에요. 김태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CCTV는? CCTV도 있어요. 거실 하나, 서재 하나? 금고 비밀번호는 알아. 아니요. 김태식은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침투 작전 준비해. 박도진이 물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긴급체포 영장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 가능해. 김태식은 경찰청 내부 사이버 수사대 팀장과 함께 비공식 투입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CCTV 신호 차단 5분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CCTV는 경찰 기술팀이 원격으로 5분간 신호 차단했습니다. 신호 차단 완료. 5분 카운트 시작합니다. 무전기에서 기술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김태식은 늦은 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식과 박도진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 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몇 시간 전 벌어진 일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는 어디 쪽이에요? 안쪽 방이에요. 따라오세요. 윤지가 앞서 걸어갔습니다. 서재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한 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장이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윤지가 붙박이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문을 열자 다이얼 금고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번호 혹시 유추 가능할까요? 생일이라던가. 윤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 자기 생일도 안 썼고 가족 관련된 번호는 절대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열어? 박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식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도진아, 준비해둔 거 지금 들고 와. 3분 안에 도착해. 무슨 물건이에요? 금고 바꿔치기용. 잠시 뒤 후배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엔 겉모양이 똑같은 모형 금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게까지 맞춘 도심 수사 현장에서 종종 쓰이는 바꿔치기용 장비였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윤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도구야. 금고 앞에서 김태식과 후배 형사 둘이 함께 힘을 모아 진짜 금고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네요. 조심해. 떨어뜨리면 안 돼. 동일한 위치의 가짜 금고를 똑같이 배치했습니다. 모서리 각도, 먼지 자국까지 그대로 맞춰 놓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팀원이 사진을 찍으며 위치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1mm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윤지가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이거 눈치 못 채요. 바로 그 순간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CCTV 자동 복원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김태식의 표정이 긴장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김태식은 진짜 금고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조심히 들어. 흔들리면 안 돼. 후배들과 함께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지가 마지막으로 붙박이장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거실과 서재의 CCTV 불빛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기술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호 복구 완료? 정상 작동 중입니다. 차 안에서 김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도진이 뒷좌석에서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열어봐야죠. 당연하지. 경찰서 가서 바로 개봉하자. 30분 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디지털 수사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해제 준비됐습니다. 전문 장비를 이용해 금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다이얼을 하나씩 맞춰가며 천천히 작업했습니다. 딸칵.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 38명의 신상 정보가 적힌 장부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도진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피해자 사진과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계좌 잔고.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네요. 사이버 수사대 팀장이 경악했습니다. 금융수사과 팀원이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갈취하고 있어요. 총 피해 규모는 대략 1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습니다. 그 시작 서울의 한 클럽, 레이저 조명, 술, 음악, 웃음소리가 클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위 김현진은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따르며 여자를 끼고 놀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진짜 기분 좋다. 현진이 큰 소리로 웃으며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신나요? 오늘 크게 한 건 했거든. 너도 마셔. 그 순간 클럽 입구가 조용히 열리더니 김태식이 들어섰습니다. 김태식은 어둠 속에서 현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VIP 구역에서 떠들고 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사위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현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장인어른?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현진이 일어나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감정이 격했나 봐요. 여전히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앉으시죠. 한 잔 드릴게요. 분위기 좋잖아요. 실실 웃으며 자리를 권하는 사위였습니다.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샴페인을 건넸습니다. 김태식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현진이 건넨 샴페인 잔을 손으로 쳐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김태식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나와 있다. 사위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경찰 놀이하세요. 그 순간 김태식이 호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서울강력계 김태식, 현직 수사팀장이다. 현진의 얼굴이 그제야 굳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 넌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고 현진이 도망치려고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 김태식이 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네. 저는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현진이 팔을 빼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윤지한테서 갈취한 6천만 원은 뭐냐? 그건 제가 아니에요. 현진이 발버둥쳤습니다. 현진이 김태식을 밀치려 했습니다. 퍽! 김태식의 주먹이 현진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현진이 몸을 구부리며 신음했습니다. 정당방위다. 내가 먼저 밀쳤어. 김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내 딸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김태식이 현진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현진의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겠어요. 죽긴 뭐가 죽어. 이제 시작인데. 김태식이 현진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 순간 양쪽에서 형사 둘이 나타나 현진의 팔을 꺾었습니다. 박도진과 다른 팀원이었습니다. 김현진, 보이스피싱 범죄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불러. 현진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이거 불법 체포예요. 영장도 없이? 영장 있어. 오늘 오후에 발부받았거든. 김태식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뭐가 있다고? 증거? 너네 금고에서 나온 거 다 봤어. 금고? 현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아침까지 멀쩡히 있던 금고가 왜 니들 손에 있다는 거야? 합법적으로 압수수색했지. 김태식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딸한테 한 짓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현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거 복수야? 개인적인 복수라고.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거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클럽 밖에서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현진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코에서 흘린 피를 닦으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사위를 회유가 아닌 심리전으로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현진아, 너 지금 상황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냐? 김태식이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너네 조직 말이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냐? 현진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조직이요? 저는 혼자. 혼자? 중국 칭다오 본부랑 매일 연락하면서? 김태식이 USB에서 나온 대화 내역을 펼쳐 보였습니다. 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너네 금고에서. 다 나왔어. 김태식이 장부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피해자 38명 명단, 계좌 내역, 수익 분배 구조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 현진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어? 윤지가 아니요.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시키는 일만 했다고. 김태식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너도 피해자라는 거냐?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려면 윗놈부터 다 불어. 김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뭐요? 걔네는 지금도 너 빼고 도피 준비 중이다. 현진이 고개를 들어 김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중국 본부에서 연락 안 왔냐? 한국 쪽 수사가 시작됐다고. 정리라는 게. 너 같은 말단들 다 자르고 증거 인멸하겠다는 뜻이지. 넌 그냥 이용당한 거야. 네가 지금 입 안 열면 너 혼자 독박 쓰고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거야. 만약에 제가 다 말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량 감경받을 수 있어. 얼마나요? 네가 주는 정보에 따라 다르지. 중국 본부 보스는 리웨이 창이라는 놈이에요. 칭다오의 콜센터 3개 운영하고. 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위계 질서, 자금 흐름, 국내 협력자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상황까지. 한국에 저 말고도 팀장급이 2명 더 있어요. 이름이 뭐야? 박성우, 최민수예요. 얘네도 저랑 비슷하게 일해요. 김태식이 박도진에게 눈짓했습니다. 즉시 전국 수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발 콜센터 본부 라인, 국내 계좌책, 인출책 등 일망타진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국 동시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엔 크게 보도됐습니다. 피해자 100명 이상, 국내 최대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전국 3개 지역에서 동시 검거 작전을 벌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42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범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태식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대박이에요. 박도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들 구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금융위원회에서 특별 구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갈취당한 돈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지는 경찰 심리상담팀의 보호를 받으며 심리치료와 동시에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윤지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지 않고요. 심리상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뭐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회복이에요. 가슴속에 맺혔던 말들을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식의 집에서 윤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김태식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보다 아빠가 날 구해줬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아있어요. 김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많이 배웠어. 내가 얼마나 둔한 아빠였는지. 윤지가 웃었습니다. 둔하긴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아빠인데.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해. 뭔 일 있으면 바로 말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설립되었습니다. 김태식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비슷한 사건들을 예방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팀장님, 이런 사건들이 또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교육이 중요해요. 그리고 신고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어떤 교육 말씀이세요? 가족들이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김태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해 연말 김태식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사로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구제되었고 국제적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윤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부녀가 함께 웃는 모습이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몇 년 뒤 김현진은 조용히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출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현진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몇 년간의 감옥 생활로 야위어진 얼굴에는 분노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태식 그 자식 때문에? 절대 가만 안 둬. 그 딸년도. 중얼거리며 걸어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고급차였습니다. 김현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에 이런 차가 교도소 앞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운전석 유리는 내려가지 않았고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그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위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김현진 씨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누구세요? 김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웨이 창 씨가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그 차가 서 있던 골목 끝에서 김현진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었습니다. 제발 저는 이미 다 갚았어요. 감옥에서 몇 년을.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김현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현진이 뒤돌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교도소 근처 야산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원은 김현진으로 확인되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지에게는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였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불렀고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너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네 엄마는 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네 엄마 병원에 누워 있다. 빗길에서 넘어져서 발도 다치고 다리도 부러졌다고.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를 이따위로 대하는 게 맞는 거야. 아버지, 그게 사실 장인 장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할까봐 밖에서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려고 했는데. 네 장인 장모는 괜찮고 네 엄마는 왜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비 오는 날에 말이야. 아빠, 죄송해요. 그냥 상황이 좀.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사실 와이프랑 지금 영화관에 와 있거든요. 예전부터 잡힌 약속이라서 영화 끝나면 바로 갈게요. 뭐? 영화 보겠다고? 너는 부모가 다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냐? 좋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결혼할 때 줬던 그 집 팔아버릴 거다. 너희 같은 배은망덕한 놈들한텐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김철용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겪었던 일들 중 하나가 아직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이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갑자기 무슨 결혼이니? 어떤 아가씨니? 거래처 회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같이 일하다가 마음이 맞아서요. 오래 사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사랑을 찾아 결혼하려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마음속에선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만났냐? 결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고 집안도 꼭 봐야 한단다. 알아요, 아빠.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랑 잘 맞고 저를 이해해줘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좋은 시기에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결혼하고 싶다면 아빠는 반대하진 않겠다. 하지만 서로의 가정 환경도 다르고 결혼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언제 한번 소개시켜 주렴. 결국 저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처음 제게 소개할 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는 노랗게 탈색한 머리에 빨간 립스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와 손에는 여러 장신구들이 치렁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이리 와서 앉아라. 아들 준우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혜진이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일아트라 요즘 그런 일이 인기가 많다고들 하더구나. 가게는 어딨니? 네, 요즘엔 많은 분들이 네일아트를 찾으셔서 이름 많아요. 가게는 강남 쪽에 있어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자기 사업을 하다니 대단하구나.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니? 부모님은 역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세요. 오래 하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하시던 일이라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시고 계세요. 포장마차라 밤늦게까지 힘든 일이지. 그만큼 성실하게 사셨다는 거겠지. 저도 가끔 가게에 가서 도와드려요. 손님들이 많을 때는 제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요. 혜진이가 부모님 도와드리면서도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배울 게 많아요. 아, 저희 부모님도 사위 잘 얻었다면서 좋아하셔요. 준우가 정말 든든하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살짝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혜진이의 손목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긴팔을 입고 있던 예비 며느리의 소매 사이로 큰 나비 문양과 알 수 없는 영어들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 문신이 제 눈에 띄었을 때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손목에 새겨진 그 문신은 예상 밖이었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시선을 느낀 혜진이는 급히 손목을 식탁 아래로 숨겼습니다. 아내도 저와 동시에 그 장면을 눈치챈 듯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아, 그 손목에 있는 건 뭐니? 아내가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멋모르고 했던 문신이에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후회되더라고요.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있던 손을 내려놓고 혜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서 느껴지는 놀라움과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방황하던 시기라서 지금은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요. 후회도 되고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 역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무튼 너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결혼은 언제쯤 할 거니? 여자는 나이가 많으면 노산이라 힘들어. 그래, 준우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참 좋아했는데 너희가 아이 낳으면 참 예쁘겠구나.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갑자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희는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애는 낳아야지.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도 많아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많은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저희는 그런 부담 없이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앞으로 둘만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인생을 다 쏟아붓기보다는 저희 둘이서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혜진이를 사랑하고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준우가 결혼을 준비하던 때 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특히 처가댁 형편이 어려워 사돈에게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기신 작은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파트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에 있던 곳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평범한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에 개발바람이 불었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준우에게 그 돈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준우야, 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집 문제는 생각해봤니?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지 않냐? 그 집 말이다. 얼마 전에 부동산에 확인해보니까 그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랐더구나. 그 아파트요? 저한테 주실 거예요? 사실 요즘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걸로 해결될 수 있다면 다행이죠. 준우야, 그 아파트는 내 할머니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야. 내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심한 거니까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네, 알아요. 어차피 아빠도 나중에 저한테 물려줄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걸 당연히 여기는 건 아니야.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해라. 마지막이라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슨 큰 부탁이라도 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으면 스스로 서야 하는 거다. 부모에게 계속 기대지 말고 말이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혼자 힘으로 다 해요? 아무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내가 알아서 잘 살길 바란다. 하지만 기억해라. 부모로부터 받은 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저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아들에게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줬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저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은 점점 우리 집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많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번 명절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다음번엔 꼭 찾아뵐게요. 아들은 전화를 통해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우리와 점점 더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사돈댁을 먼저 찾았고 우리 집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서운해졌지만 아내는 아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준우도 이제 결혼했으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도 너무 서운해하면 안 돼요.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볼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우야, 이번 추석에는 언제 내려올 거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니? 지난번엔 감기 몸살이라더니 이번엔 왜 안 오겠다는 거냐? 그게 혜진이가 발목을 다쳤어요. 병원에서도 당분간은 집에서 푹 쉬라고 했거든요. 발목을 다쳤다고? 언제 다쳤는데? 지난주에 계단에서 접질렀어요. 아빠, 혜진이가 통증도 심하고 병원에서 이동하지 말라고 해서요. 저희도 마음은 내려가고 싶은데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너희는 왜 명절마다 무슨 일이 계속 터지니? 그럼 너 혼자라도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혜진이를 혼자 집에 어떻게 두고 가요? 다음번엔 꼭 갈게요.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며느리에게만 휘둘리면서 매번 핑계를 대는지 아들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준우가 요즘 너무 바빠 보이니까 제가 서울로 직접 가서 밥이라도 챙겨줄까 해요. 이대로 두면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길 것 같아서요.
당신 혼자 서울까지 가겠다는 거야. 날도 춥고 무리하면 당신 몸이 더 상할 텐데 그냥 기다립시다. 준우 그놈이 와야지 당신이 짐까지 들고 어떻게 가. 하지만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음식을 싸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는 진하게 양념된 갈비가 자작하게 끓고 있었고 그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는 국자로 갈비찜을 저으며 양념이 고기 속까지 잘 배도록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갈비찜과 김치가 준비된 후 아내는 손을 닦고는 다시 마른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반찬은 간단한 듯해도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멸치들을 볶아가며 깨를 뿌리고 약간의 간장으로 맛을 낸 멸치볶음은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음식이었습니다. 준우가 저번에도 끼니를 대충 때운다던데 얼마나 걱정되는 일인지 아세요? 서울에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해줘야죠. 그 아이도 이제 어른이야. 결혼도 했고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당신까지 무리할 필요 없어요. 준우는 몸만 컸지 혼자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혜진이도 요즘 몸이 안 좋다는데 누가 그 애 챙겨주겠어요? 아내는 음식을 하나하나 깔끔하게 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녀는 각 반찬통 위에 뚜껑을 덮고 빈틈없이 포장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깔끔하게 포장된 후 작은 보자기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니, 이걸 다 들고 가겠다는 거야. 당신 허리도 안 좋은데 그 먼 길을 혼자서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버스 안 타본 것도 아니고 괜찮을 거예요. 나중에 힘들면 제가 연락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보니 말린다고 안 갈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하면 꼭 전화해. 서울 가는 길도 춥고 복잡하니까 중간중간 연락이라도 해. 걱정 말고 당신은 집에서 기다려요. 나중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요. 아내는 짧게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된 예감이 들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다녀오길 바라며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도착하면 연락을 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내와 아들 두 사람 모두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착했다는 문자라도 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저녁 무렵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 시내 병원입니다. 혹시 이영자 씨 가족분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예, 환자분께서 넘어지셔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으셨고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머리를 부딪히셔서 뇌진탕 증세도 보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바로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응급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몸은 괜찮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아내가 다친 이유를 묻기 위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친 거예요? 준우는 만난 거예요? 아니요. 준우 얼굴 못 봤어요. 뭐라고요? 왜? 준우네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사돈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저보고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잠깐 기다려 달라더라고요. 뭐라고요? 사돈이 왔다고? 그럼 당신은 어디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처음엔 카페에서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도 잘 모르겠고 카페에 들어갔더니 제가 가져간 반찬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페에 있지 못하고 준훈의 집 앞에 음식을 놔두고 돌아가려다가 그때 빗길에서 미끄러졌어요. 팔과 다리를 짚으면서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준우를 만나지도 못하고 사돈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제 음식을 그냥 놔두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그놈이 사돈 온다고 지 엄마를 밖에서 기다리게 해? 아내는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며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네 엄마는 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리고 엄마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걸 알아? 빗길에서 넘어져서 발도 다치고 다리도 부러졌다고.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를 이따위로 대하는 게 맞는 거야. 아빠, 그게 사실 장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할까봐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카페가 봐도 없으시길래 바로 내려가신 줄 알았어요. 네 엄마가 너 같은 놈도 아들이라고 어제부터 음식해서 갔는데 그렇게 내쫓듯이 문 앞에 세워두고 내가 할 말이 그거냐? 네 장모는 괜찮고 네 엄마는 왜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비 오는 날에 말이야. 아빠, 죄송해요. 그냥 상황이 좀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사실 저희 지금 영화관에 와 있거든요. 끝나고 바로 가볼게요. 뭐라고? 영화 본다고? 아빠, 혜진이랑 예전부터 잡힌 약속이라서 영화 끝나면 바로 갈게요. 당장 그딴 영화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병원으로 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영화관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아들의 무책임함이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제가 넘어진 건 그저 운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이게 애들 탓이 아니라고? 당신이 준우 보러 가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게 애들 책임이 아니면 누구 탓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의사가 간호사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뇌진탕은 심하지 않습니다. 타박상도 금방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괜찮다니까. 이제 제발 화 좀 풀어요. 의사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한시름 놓은 듯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근처 편의점이라도 다녀올게. 그래도 아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며 계단 쪽으로 발길을 옮기던 그때 복도 끝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영화 끝나고 가자니까. 그래도 엄마가 다치셨다잖아. 가서 봐야지. 솔직히 자기 어머님 친엄마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신경 써? 길 가다 그냥 넘어진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누가 보면 초상이라도 난 줄 알겠어. 유난이야, 유난. 누가 보면 엄청 큰 사고라도 난 줄 알겠어.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너무 예민해. 그리고 반찬들 진짜 왜 자꾸 보내는 거야? 먹지도 않는데 맨날 잔뜩 싸우잖아. 젓갈이랑 김치 냄새 때문에 냉장고 열기도 싫어. 냉장고의 자리만 차지하고. 다 버리라니까. 반찬 하지 말래도 그러네. 미안해. 이제 그냥 보내지 말라고 딱 말해야겠다. 뭐하러 자꾸 주냐고. 어차피 싹 다 버리는데 그냥 부모님이 할 일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번거로워 죽겠네. 친엄마도 아니면서 가끔씩 저렇게 선 넘을 때가 있다니까. 먹을 사람도 없고 냉장고만 차지하니까 보내지 말라고 딱 말해. 쓸데없이 냉장고에 자리만 차지하네. 근데 또 그 얘기 꺼내면 괜히 기분 상해할 거 아니야? 나도 중간에서 죽겠다 정말. 그 순간 내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내가 집까지 사주고 그렇게 애써줬는데 부모를 대하는 게 이따위란 말인가?
나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다가가다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이 자식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지금 뭐라고 했냐? 친엄마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신경 쓰냐고? 내가 사람이냐? 아들과 며느리는 갑작스레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아들은 당황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엄마가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희가 이딴 소리를 해대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내가 집까지 사주고 그동안 너희가 잘 살길 바랐는데 내가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는 후레 자식이었어. 아버지,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좀 피곤해요. 엄마한테 신경 쓸 만큼 우리도 여유가 없다고요. 일하랴, 집안일 챙기랴. 아버님, 저희도 바빠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끼리 한 말이니까요. 오해! 내 엄마가 너희 챙기겠다고 힘들게 만든 음식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게 오해야. 너희가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줄은 몰랐다. 좋아, 내가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제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아들은 그제서야 뭔가 심각해졌다는 걸 느낀 듯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말은 좀 과장한 거였어요. 그냥 그때 피곤해서 짜증나서 실수로 말한 거지 엄마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웃기는 개소리 하지 마라. 너희 이제 부모에게 기대할 생각 말아라. 더 이상 너희한테 줄 것도 줄 마음도 없어. 두고 봐라.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반성하는 기미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 번 더 노려본 후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집도 부모의 은혜도 사라질 겁니다. 아내의 퇴원을 도우며 아무 말 없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지난번에 아들네 결혼할 때 사줬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매물로 내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금매로요. 여보, 정말 그 아파트를 팔 거예요. 저는 잠시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더 이상 저 녀석들한테 줄 건 없어.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걸 없애는 게 맞아. 며칠 후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쯤 부동산에서 집을 내놓은 소식을 들었겠죠.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엔 명절이나 생일에도 핑계를 대며 연락 한 번 없던 애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필요할 때는 이렇게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참 우습기도 하죠. 필요할 때만 이 난리라니. 평소엔 아프다느니 바쁘다느니 하면서 핑계만 대더니 이제 와서야 이 난리라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리며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아내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 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대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과 며느리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아들의 얼굴은 어딘가 힘겨운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며느리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저희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너무 어려우세요.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겨우 버티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번 돈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까지 없으면 저희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손을 비비며 간청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는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아버님 제발요. 혜진이 말대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은 주저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지만 동시에 저는 그들의 배은망덕한 태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 저를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보셨으면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묵묵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며느리의 처절한 눈물,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핑계를 대며 모습을 감추더니 이렇게 절박해져서야 나를 찾아와 빌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 당당히 들고 그리 당당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는 소리 하는구나. 그동안 내 엄마가 어떻게 너를 위해 헌신했는지 생각이나 해봤냐? 내가 지금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내가 너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냐? 매번 변명만 해대면서 부모를 외면한 게 하루 이틀이냐? 그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부모 덕 볼 생각하지 마라. 그 집도 내 마음도 이미 떠났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며느리 말만 듣고 살아온 결과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건 없어.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며느리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그녀는 절박하게 울면서 제 바지 가랑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바지 가랑이를 꽉 쥔 채 울며 애원하는 그 모습이 참 처절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우스웠습니다.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소용없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며 며느리의 손길을 떨쳐내고 그 자리를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들을 등지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삶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가고 나서 집안은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저와 아내만 남아있으니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래 자식들에게 기대고 그들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배은망덕함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